네, 이번 주를 잘 정리하고 다음 주를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금요특집 매일경제신문 장박원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요즘 참 시장이 재미가 없는 그런 하루가 연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를 정해보자면 이번 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키워드로 한 주 평을 준비해 볼까요? 기준금리 2번 연속 인상. 이게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가 시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수요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원자재 난, 그다음에 공급 불안 이런 것들이 또 식량 요즘엔 또 식량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이 물가가 아주 세계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그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급해서 그 금리를 인상한 건데 이게 아마 요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계속 금리를 서너 번 더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역시 빅스텝이라 해서 이제 0.5%포인트 계속 2번 정도는 더 올리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미국하고 또 금리가 역전이 되면 그 환율에서 우리가 환율의 자금에서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그러니까 자금이 유출되잖아요. 네네. 제가 말을 죄송합니다.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이창용 한흥 총재도 지금은 경기보다는 물가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인상할 그런 추세인데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지금 가계하고 기업 모두 이제 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업은 지금 투자할 여력이 좀 줄어들고 가계는 또 이제 빚을 좀 많이 가진 영끌족이나 뭐 이런 가계에서도 또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최근 9개월 동안 한 이자 비용이 한 2배가량 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제 운영이 되고 또 가계나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고금리라는 어떤 상수를 놓고 경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기업이나 정부나 가계나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빨리 고금리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거기에 또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율적인 가치를 따져봤을 때 같이 올리지 않는다면은 자금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상했고 이거는 14년 만의 일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 제가 경제 뉴스를 보니까 임금 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뭐 이거야 뭐 이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는데 이제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 피크제라고 하면 다 알다시피 일정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보통 이제 임금을 삭감하면서 이제 정년을 조금 더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된 건 2013년도에 정년을 55세에서 60세 연장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담을 좀 줄이고 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청년 채용을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채용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 적정한 나이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그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청년 고용에 쓰자 뭐 이런 노사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상생 방안에서 마련한 건데 문제는 그거를 정하면서 그때 당시 입법화하면서 임금 피크제에 대한 어떤 합의는 있었는데 그것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제각각 임금 피크제를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혼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은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에 들어가면 보통 업무량을 줄여주거나 뭐 그러는데 이번 사건은 업무량을 그러니까 업무를 그대로 하고 또 성과도 그대로 냈는데 임금만 깎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그것은 연령을 차별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임금 피크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노조 측에서는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임금이 삭감되니 이참에 임금 피크제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소송을 또 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다 이제 같은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지나서 네. 똑같은 일을 시키는 기업들은 지금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겁니다. 노사협의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량을 조절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기존에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피크에 들어가면 고령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좀 낮춰주는 네. 업무량을 좀 이렇게 작게 하거나 아니면 하는 일을 좀 바꿔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 취지에 맞게 네. 운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노사 갈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기업에서는 앞으로 이제 향후 이 판결 이후에 또 노조에서 어떻게 이제 나올지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금 피크제 논란해 주셨고요. 사실 그보다 더 이번 주 우리 경제 뉴스를 뜨겁게 했던 거는 대기업들의 통큰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많이 쏟아져서 다 정리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떤 기업들이 어느 부분에서의 투자를 발표했습니까? 지금 총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1,000조 원, 4년에서 5년 사이에 1,0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한 투자 규모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국내 한 해 예산이 600조 정도인데 600조보다 400조가 많은 거고 국내 총생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삼성그룹에서 450조, 그중에서 뭐 360조는 국내에 투자한다는 것이고요. LG는 106조, 네. 그다음에 SK는 뭐 247조, 그중에서 179조 정도를 국내에 투자하고 현대차 63조, 뭐 포스코 53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조에서 수백조를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냐면 좀 크게 보면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어떤 국내 기업들의 한 발 빠른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중국 글로벌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있었던 투자를 중국에서 해야 될 투자를 국내 아니면 미국으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도 옮기고 국내로도 투자를 늘리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거기에 좀 부응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6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들어가는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신소재, 녹색 기술, 그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는 이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 투자로 비메모리 쪽이 이제 투자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는 전기차나 또 한 가지 이제 거기 관련해서 또 미래 모빌리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날아다니는 택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이제 투자가 좀 많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뭐 CMO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것에 투자가 될 것이고요. 뭐 신소재는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꾸준히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이 대기업들이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정리해봤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간략하게 다음 말씀해 주시죠. 주는 뭐 시장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6일 지방선거에서 네. 지방선거에 이제 아마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지난번에 이겼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양태가 바뀌어서 새로 정부가 출범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좀 많은 좀 약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이나 뭐 충청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의 판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시장 영향은 뭐 제한적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큰 이렇게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이제 지자체장들의 정책들을 좀 보면 이렇게 산업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관심을 갖고 보고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추경이 이제 끝나서 추경 돈 풀기, 그러니까 네. 또 이제 막 현금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또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처럼 정책 수혜주가 시장이 많이 떠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정책이 바뀌는지 결과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자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정리해봤고요. 논설위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